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열입니다. 이제 새로운 강의를 하나 시작할 텐데요. 예, 여기 보시다시피 베스트셀러죠. 알기 쉬운 한국 건축 용어 사전 이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본 강의는 한국 건축에 대한 기본 강의임과 동시에 공부가 다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총 정리 강의로 엮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여러분 이게 되게 파워풀한 책이에요. 이게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김한직 교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게 그림, 사진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만 모아놨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문화재에 가서 이런 그림, 이런 사진 못 찍어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근데 그걸 다 모으시고 가장 대표적인 것만. 그 이 사진에 있는 이 대표적인 그 건물 명칭이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각 양식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책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가 되는 책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진짜 파워풀한 거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이 텍스트가 되게 함축적으로 써 있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간을 읽으셔야지만 공부가 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 강의는 한국 건축, 특히 이제 문화재 수리기술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본 강의로 엮기도 했지만은, 또 강의가 그렇게 되면은 또 되게 질이 저하되니까 모든 걸 다 아우러서 시공 구조 한국 건축사까지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 줄도 빠짐없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게 총정리 강의로서 제 의미가 있고요. 제가 한국 건축사랑 이제 법령이랑 강의를 찍고 이제 하고 있는데, 교재도 내고 문의를 많이 받아요. 시공이나 구조, 특히 보수기술자죠. 시공 구조 같은 경우에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경우에 뭐 별도로 책을 쓰고 강의하는데 노력이 많이 드는데, 그런 요구에 부응하고자 본 강의로 시공과 구조에 대한 강의까지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김항직 교수님이랑 그리고 동력출판사죠. 동력출판사에서 강의 허락을 해줘서 마음껏 제가 화면에 띄우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한직 교수님과 동력출판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한직 교수님이 강의를 동의해 주셔서 제가 보답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명지대 김 교수님이 재직하고 계신 거죠. 건축학과 재학생입니다. 휴학생이나 졸업생은 아닙니다. 재학생의 경우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본 사이트에 일타 에듀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저한테 메일을 주십시오. 제 메일 주소가 jy1226 한메일.net입니다. 한메일입니다. 다음 메일 있죠. 숫자입니다. 12월 26일. 네, 제 생일입니다. JY는 정렬, 제 이니셜이고요. 보내주시는데, 이때 뭘 보내주셔야 되면 아이디 보내주시고요. 성명 보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사진을 찍으시던가 스캔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재학증명서는 발급일 열흘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발급된 걸로 해서 보내주시면은 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단 1회입니다. 1회. 한 번에 한해서 재학생의 경우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밖에 김한주 교수님한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게. 일단 이 정도 아시고 제가 이제 강의 개요를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지금 메모지에 노트가 펴져 있어야죠. 그렇죠? 노트가 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이 강의 개요를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강의는 본 책을 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절대 펜 들면 안 됩니다. 연필로 하시는 겁니다. 연필로. 펜은 특히 빨간 펜 하나 써놓으면 다른 내용 다 죽어요. 그쪽에서는. 그 페이지에서는. 반드시 연필로 하시고 책은 깨끗하게 보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밑줄 쳐놓고 형광펜 칠해놓은 순간 다른 내용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 베스트셀러죠.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그대로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시공 구조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냐 하면은 초시생들,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부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이 책을 꼼꼼히 읽고 시공 구조를 이 책에 있는 내용만 써도 명가락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 정도로 무서운 책이에요. 무서운 책.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교재에서 이제 사진이나 도면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대표적인 것만 모아놨다. 그래서 심지어 그 건물들까지도 숙지가 되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부분 같은 경우에 행간을 읽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허투루 써놓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놓으신 것들 중에도 허투루 써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 이 책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되냐. 우리가 흔히 보수기술자를 예로 들었을 때 여기가 한국건축사고요. 한국건축사고 그리고 이 시공이고 이게 구조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시공 같은 경우에는 보수 실무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전부 아우르는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만, 엑기스만. 이 책이 그 정도로 무섭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제가 이게 기본 강의이면서 본 강의는 그러니까 기본 강의이면서 총정리 강의예요.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부터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총정리하는 강의까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수하시고 제 한국건축사 강의를 듣게 되시면은 많은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강의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예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예습하실 때 도면이나 그림 위주로만 보세요. 부재 명칭이나 그런 것만 살짝 보시고 절대 텍스트는 보지 마십시오. 예습할 때는. 텍스트는 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는 막힘없이 술술 읽혀요. 제가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것도 알기 쉽게 암기까지 시켜드릴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강의 중에는 반드시 노트를 구비하시고 프린트물도 프린트물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프린트물 출력하신 다음에 프린트물 얼마 안 됩니다. 약간 제가 만든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모자란 부분이나 더 설명을 용이하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물이 있는데 반드시 노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린트도 준비하시고요.
제가 뭘로만 한다고 그랬어요? 연필, 샤프로만 합니다. 절대 펜 사용 금지입니다. 펜 사용 금지예요. 펜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복습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제 강의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이나 이제 그림, 그리고 필기 했잖아요. 필기 위주로 먼저 보시고 텍스트는 빠르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거 명심하시고요. 이런 순서로 오시면 돼요. 예습할 때 제가 도면과 그림 정도 보실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까지 제가 건물을 직접 데리고 나가서 이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한일 교수님 이 책 같은 경우에 어느 건물에서 한 부분만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고 있는데 적어도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찍었는지 정도는 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보겠습니다. 어떤 팔짝지붕 건물에 지붕 평면도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그리죠. 그쵸? 이쪽이 정면이에요. 이쪽이 측면이고 정확히는 우측면이죠. 그쵸? 여기는 좌측면. 저 뒤에서 보는 거는 배면, 뭐 후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당연히 알고 오셔야 되고 우리 한국 건축 같은 경우에는 서양 건축하고 정면과 측면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건물이. 근데 파르테논 신전도 이렇게 돼 있죠. 서양 건축에서는 이쪽을 정면으로 잡아요. 이쪽에 입구가 있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창호나 입구가 있고, 이쪽은 이제 벽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우측면, 좌측면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제 가끔 나오는데 이쪽 방향이 도리 방향입니다. 도리가 이렇게 놓여요. 이건 이제 횡방향이라고도 하죠. 횡방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 방향이 보방향이에요. 보방향. 보가 이렇게 놓여요. 그래서 보 위에 도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걸 보방향이라고 합니다. 이걸 종방향이라고 해요. 그 종과 횡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끊어보는 단면도가 있어요. 이렇게 끊어보는 거. 이렇게 끊어보는 거를 종단면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끊어보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끊어보는 거. 이거를 횡단면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셔야 되는데 어떤 문화재급 건물이 있어요. 뭐 기단 위에 올라가 있겠죠. 뭐 계단이 있고요. 그렇죠? 계단이 있습니다. 있다고 했을 때 제가 강의 중에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 내부에서 어느 부분인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설명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오시고 이걸 알아보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 나오는 그림과 도면을 보고 부재 명칭만 먼저 아는 것도 크게 성공하신 거고요. 텍스트는 그 다음입니다. 그 텍스트는. 그래서 본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은 저절로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제가 그대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고요. 그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알기 쉬운 건축 용어 사전, 그렇죠? 답게 처음부터 목재의 재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소나무, 그렇죠? 침엽수죠.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술술 읽게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윗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잘 한번 따라오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사계절이 어떻게 되죠? 봄. 봄이 있고요. 우리 흰색이 잘 어울릴까요? 흰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잘 보이려나? 봄. 그렇죠? 봄. 그리고 여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우리 그 사계절이 춘, 하, 추, 동입니다. 정신없이 필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한테 있어서 나무가 점점 나이테가 연륜이라고 하죠. 나이테가 생기면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상하로도 자라고 옆으로도 자라고. 그래서 봄과 여름에 자란 부분을 춘재라고 하고요. 가을과 겨울에 자란 나무를 추재라고 합니다. 춘재와 추재의 구분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앞계절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춘재와 추재가 됩니다. 이렇게 나뉘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생장 속도가 어떨 것이냐는 거예요. 춘재가 빨리 자랄까요? 추재가 빨리 자랄까요? 여러분, 따뜻할 때 빨리 자라죠. 따뜻할 때. 그래서 생장 속도는 춘재가 빠르고요. 추재가 늦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징은 여기서 나와요. 이것만 알면은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생장 속도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나 밀도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춘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많은, 같은 키인데 지방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추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키에 같은 체중인데 깡마른 근육질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 지방보다 3배 무거워요. 3배. 그렇죠? 그러니까 제 체격에 만약에 제 체격에 제가 181인데 제 체격이 모두 근육질이면 저 90kg 아마 100kg 가까이 도 될 겁니다. 보디빌더 같으면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80kg인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춘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많은 뚱뚱한 사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재 같은 경우에는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똑같은데 근육질에 깡마른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특징은 여기서 나와요.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나이테 두께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께는 뭐가 더 두껍겠어요? 나이테의 두께는 당연히 춘재가 두껍고요. 추재가 얇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다음에 색깔은 어떨까요? 색깔은 빨리 자라버렸기 때문에 연해요. 그래서 색깔은 이게 연하고요. 추재가 색깔이 진합니다. 진해요. 그리고 강도는 어떨까요? 강도는 단위 면적당 강도를 얘기해요. 지방질의 뚱뚱한 춘재가 강도가 세요. 근육질의 깡마른
단단한 추제가 강도가 세요. 당연히 춘제가 낮고 추제가 강도가 높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그래서 모든 특징은 여기서 나옵니다. 생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이테 두께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정확히 춘제와 추제의 구분 정도는 되지 않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아는 침엽수가 있고요. 화렵수가 있어요. 이따가도 할 텐데 침엽수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소나무, 그렇죠? 화렵수는 뭐 느티나무 같은 걸 화렵수라고 해요.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춘제와 같은 양상을 보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약간 소프트해요. 화렵수는 단단합니다. 하드예요, 하드해. 여기서 특징이 나오겠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침엽수는 그래서 구조재로 많이 써요. 뭐 기둥이라든가 뭐 보라든가 돌이라든가. 근데 화렵수는 장식재나 가구재로 많이 씁니다. 장식재나 가구재. 뭐 창호라든가. 이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데 대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프레임을 이루는 단순한 창호나 가구, 그리고 뭐 책걸상 이런 거, 장 이런 거 만들 수는 있죠. 근데 화렵수를 가지고 구조를 만들기에는 크기도 안 나오고 단단하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힘들어요. 집을 만드는 구조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침엽수, 약간 소프트한 화렵수도 가공하기 쉬운 구조재로 침엽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선생님, 단단한 걸로 집을 짓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물론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은 약간 소프트한 침엽수를 구조재로 쓰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요. 왜? 일단 가공하기가 쉽기 때문에 집 짓기가 쉽고 원체 부재 단면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부재 단면이 크기 때문에 조금 소프트하더라도 충분히 구조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 가공하기 쉬운 침엽수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하드하다 소프트한 건 상대적인 비교고요. 느티는 화렵수 가지고 능력되면 시간과 돈은 많이 들겠죠. 구조재를 써서 집을 지어도 됩니다. 다 설명을 드린, 그 위에 있는 텍스트를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잠깐 이제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인데 부재 치수 뭐 이런 것들이 잠깐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 한채라고 쓰게 되면은 12자의 한치예요. 이 한자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잡죠? 한자를 그렇죠. 보통 한 30cm 잡습니다. 요즘 미리 단위로 하는 거니까 300ml를 잡아요. 그러면 자치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맞아요. 30cm, 30ml, 3cm 정도를. 푼은 그렇죠. 3mm, 그렇죠. 1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12자 한치를 보통 그런 각재를 한채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것들은 제가 그냥 구조 시공할 때 그냥 대강 외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보통 그 보수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 같은 게 뭐냐 하면 그냥 큰 건물 그냥 정전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더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충 같은 경우에 간 사이에 10분의 1이다. 보춤이라고 했을 때는 이 높이를 얘기해요. 춤이. 이쪽을 폭, 이걸 춤이라고 해요. 그 높이를 춤이라고 하는데 이 보충 같은 경우에는 간 사이, 기둥과 기둥의 사이 길이가 만약에 D라고 하면은 보 두께는 10분의 D로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도리 같은 경우에 한자, 직경이 큰 건물입니다. 궁궐 정전이나 아니면 불전에서도 주요 정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다운되겠죠. 30cm짜리 도리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한자. 기둥도 한자짜리 쓰고 높이는 10자. 제가 외우기 쉬웠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암기해 놓고 작은 건물이면 더 낮은 거 이런 정도로 스케일을 잡았던 겁니다.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바심질, 가심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제재 치수가 원칙이에요. 제재 치수는 뭐냐? 톱날과 톱날 중심거리. 이 톱날 두께도 있어갖고 나무를 자르게 되면은 그렇죠. 재치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 제재 치수라는 건 뭐냐 하면 잘려 나가는 것까지 고려해갖고 톱날과 톱날 중심 길이를 해서 제재 치수라고 해요. 그래서 제재 치수로 해서 잘라 버리면은 톱날 두께만큼 양쪽에서 그렇죠. 톱날이 두께가 D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0.5D 날아갔고 여기서 0.5D 날아갔겠죠. 양쪽에서 총 D가 날아갔겠죠. 그래서 제재 치수를 톱날 중심 거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재를 해버립니다. 자른다는 뜻이에요. 제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무리 치수예요. 마감 치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작 깎을 것 깎고 제재하고 난 다음에 깎을 것 깎고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치수. 그걸 마무리 마감 치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바심질이 나와요. 바심질 같은 경우엔 뭘 얘기하면 마름지로 깎고 파는 거를 얘기해요. 바심질. 이 마름질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재랑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른 겁니다. 커팅하고 나서 깎고 판다는 뜻이에요. 바심질. 그렇다 이제 바심질이라고 하고요. 바심질이 끝난 다음에 하게 되는 게 이제 가심질이죠. 이제 홍 구멍을 곱게 다듬는 겁니다. 홍 구멍을 곱게 다듬는 거예요. 약간의 지금으로 치면은 페이퍼, 그죠? 빼빠질이죠. 빼빠질. 옛날에는 빼빠가 없겠지만 빼빠질이죠. 이 가심이란 뜻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입을 가시다, 물 가시다. 뭐예요? 하고 뱉는 거잖아요.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에요. 물 가시다, 입 가시다 할 때 물로 입 가셔라 이렇게 했을 때 깨끗이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씻는 일을 가심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심질이 먼저고 가심질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요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렵수와 침엽수 얘기가 나오네요. 화렵수와 침엽수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예, 화렵수와 이제 침엽수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강의를 텍스트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아니. 그림과 도면을 가지고 설명 다 해드려요. 그 내용들이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고 한 줄도 빠짐없이 설명을 드리니까 메모 잽싸게 빠르게 하시는 겁니다. 연필로 하신 다음에 복습하실 때 텍스트를 읽어보면서 복습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엽수 같은 경우에 침엽수 같은 경우에 화렵수에 비해서 약간 소프트하다 그랬죠? 그렇죠? 소나무 같은 거 얘기하고 화렵수는 약간 하드하다 그랬어요. 밤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로 쓰인다고요? 그렇죠. 구조재. 이 얘기는 뭐냐면 소프트하기 때문에 가공성이 좋아요. 근데 화렵수는 단단해요. 그래서 장식재나 그냥 가구재로 많이 쓰입니다. 왜? 단단하니까. 가공성이 안 좋아요. 그렇죠? 가공성이 안 좋아서 단단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침엽수, 우리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 여러 종류들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보수기술자 필기에선 필요하지 않은데 육송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해송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홍송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육송, 해송, 홍성.
송이네, 송. 그렇죠. 해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육송은 육지에서 자란 거고요. 잽싸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육지 이렇게 쓰셔야죠. 육지. 제가 말하는 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잽싸게 쓰시는 거예요. 해송은 바다의 자, 바다 쓰셔야죠. 홍송은 뭐예요? 빨갛다는 뜻이에요. 빨갛다는 뜻이에요. 레드. 다른 소나무에 대해서 빨갛더라. 어떤 지역을 뜻한다기보다도 약간 그래서 그 자라는 지역에 따라 명칭이 붙여지기도 하고요. 그죠? 육지 쪽이냐, 바다 쪽이냐 하고 색깔에 따라 교차해서 육송 중에서도 홍송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고요. 육송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춘향목이라고. 그리고 황장목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장목. 춘향목은 무슨 소리냐면 경북 춘향이에요.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북 춘향. 그래서 경북 춘향 지역에서 나란 소나무. 그래서 춘향목이라 해요. 육지잖아요. 황장목은 속이 누렇다는 뜻이에요. 육송 중에서도 속이 누런 거. 황색. 메모하시죠? 여기 옐로우 바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춘향은 경북 춘향. 바로 쓰고. 이거 바로바로 메모하셔야 여러분들이 암기가 되면서 저절로 암기되는 겁니다. 복습하실 때 팍팍 생각나요. 그래서 이제 황장목 같은 경우에는 흔히 금강송이라고도 해요. 이 분류는 막 그냥 짬뽕돼 있고 난립니다. 그냥 제가 여러 가지 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강송 많이라고 하죠. 많이 쓰는데 이 금강송 명칭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일제 강점기 명칭이다. 지금은 쓰면 안 된다. 버리자. 이런 견해가 있고요. 아니다. 금강산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금강송이라 한다. 우리 고유 명칭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명칭이라 버려야 된다. 황장목으로 부르자. 이런 견해도 있고요. 아니다. 특별히 금강산 쪽에서 자란 육송을 금강송이라 하니까 우리 고유 명칭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간단히 그 정도 하십시오. 금강송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제일 많이 아는 게 금강송이고요. 이번에 해송인데 해송은 여러분 제가 바닷가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해송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속초 쪽에 그 해변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방풍림으로 조성해 놓은 소나무 숲 보시죠. 가끔 방풍림으로 조성해 놔서 해변도로 옆에 어떻게 조성해 놓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차도예요. 차도가 있어서 우리가 차로 달리고 있는데, 그쵸? 달리고 있는데, 이게 방풍림으로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소나무로, 숲을. 이쪽은 바다고. 방풍림이 뭐예요?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옛날에 여기 농사 짓기도 힘들고, 그리고 방풍림이 없으면 이게 차로 달리기도 힘듭니다. 여기 바다예요, 바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방풍림이라 하는데,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해송 같은 경우에는 바닷바람을 많이 발아요. 그쵸? 이 바람을 많이 받게 되면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상하게도 생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햇빛처럼. 그러나 단점이 있죠. 쉬면서 자라요. 쉬면서 자라요. 꼭 나무에 따라서. 그죠? 기울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육송이 더 곱게 자라니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흔히들 해송 같은 경우에는 블랙, 검은색이다 그래서 흑송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흑송, 블랙이란 뜻이에요. 흑송.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잘 필기하고 계시죠? 복습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거를 모두 설명드렸어요. 저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15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요. 이 부분을 화이트로 다 지우세요. 이 부분을 화이트로 다 지우세요. 화이트로 다 지우십시오. 아시겠죠? 화이트로 지우십시오. 그래야지만 설명하기가 편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를 가로로 팍 잘랐을 때 가운데를 수심, 나무의 중심, 그래서 수심이라고 해요. 가운데를. 점이 딱 돼 있죠. 그리고 변제 부분 보십시오. 어디죠? 그렇죠. 빨리 자란 부분 아니에요. 빨리 자란 부분. 빨리 자란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심재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중심 부분을 얘기합니다. 심재. 중심 부분. 단단하겠죠? 중심의 심재라고 그러고, 변두리에 심재 바깥에 자라는 부분을 변재라고 해요. 변재. 여기서 부분은 이제 띄워놓은 게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하고 빠르게 자란, 뭐라 그랬어요? 같은 키인데 뚱뚱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방이 많은 춘재입니다. 춘재. 봄, 여름, 춘, 하에 자란. 그리고 추재 같은 경우에는 근육질에 마른 사람이라고 그랬죠? 추재예요. 그렇죠? 추, 동에 자란. 그렇죠. 봄과 여름에 자란, 가을과 겨울에 자란. 나이테 색깔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죠. 그러니까 춘재는 소프트하고, 그렇죠? 연하고 연한 색깔에 빨리 생장 속도가 빠르니까 두께가 두껍고요. 추재 같은 경우에는 생장 속도가 느리니까 두께가 얇고 대신 단단하다 보니까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색이 짙은 거예요. 강도가 높아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윗그림에서 한번 보면은 여러분, 나무가 아까 제가 다 지웠는데 이렇게 자란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북쪽일까요? 어느 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햇빛을 많이 받는 쪽이 빨리 자랍니다. 수심으로부터 직경이 큰 쪽이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남쪽 방향이 두꺼워요. 수심으로부터. 같은 춘재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춘재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남쪽 부분이 더 두꺼워요. 해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남정고도 때문에. 해가 여기서 떠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쪽이 더 하드하겠죠. 왜? 생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쪽이 더 소프트하겠죠.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되고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나무는 제재를 끝내놓고 건물을 지어놓은 다음에도 계속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남쪽 방향은 항상 기둥 세울 때도 남쪽으로 놔야 돼요. 잘못해서 북쪽으로 놓게 되면 뒤틀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건물이 막 뒤틀려요. 그래서 남쪽 방향을 남쪽으로 놓고, 나무도 위 아래가 있으면은 그대로 갖다 써야 돼요. 뒤집어 쓰면은 사단이 납니다. 뒤틀림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나무는 죽어서도 물이 빠지면서 수분이 빠지면서 건조되고 하는 동안에 자기가 자랐을 때 그런 패턴대로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남쪽 방향을 북쪽으로 놓고 딱 쓰게 된다. 그랬을 때는 뒤틀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부, 상하
그쵸? 좌우 이런 것들을 생장, 자랄 때 상태 그대로 그 위치에 써줘야 좋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다음에는 이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깨끗하게 할게요. 이 부분인데, 이거 이제 잘라놓고 이렇게 했어요. 보통 나무의 윗부분을 뭐라고 하면은 말구라고 해요. 말구. 말구. 말자가 이렇게 씁니다. 잠깐만. 예. 말구. 아이고. 말구. 끝말자죠. 끝말자. 위를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밑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원구라고 해요. 원구. 근본 본자인데, 근본 원자, 뭐 으뜸 원자죠. 베이스가 되는. 그래서 베이스가 된 밑부분을 근본이 되는 원이다. 그래서 원구라고 하고요. 윗부분은 끝이다 해서 말구라고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딱 나무에 섰을 때 자기가 사람이 발을 디딛고 서 있는 부분부터 여기를 원구라고 하는 거고, 위는 끝이잖아요. 그래서 끝부분 말구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겠습니다. 나무라는 게 보통 자라는 거 보면 어떻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죠, 나무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원구 부분이 두꺼워요. 말구 부분은 얇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베이스, 원구를 기준으로 쭉 자라죠. 대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방질에 뚱뚱한 사람, 근육질에 마른 사람 했죠. 이쪽이 더 단단해요. 그래서 흔히들 장부를 낼 때 이런 식으로 장부를 냅니다. 원구 쪽은 잠깐만요.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래서 이거 보면은 원구 쪽은 숫장부를 내고요. 말구 쪽은 숫장부를 내고 원구 쪽은 암장부를 해요. 이걸 암장부라고 해요. 암장부라고 해요. 장부. 숫장부를 받는. 장부는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장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를 주먹장 해갖고 툭 튀어나온 걸 장부라고 하는데 이거를 숫장부라고 그러고요. 숫장부. 그리고 이걸 암장부라고 해요. 암장부. 아시겠죠? 그리고 원구와 말구 같은 경우 이 두께로 기준시킬 게 아니라 두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제목을 했을 때 문제인데 뭐냐면은 원구는 처음에 생긴 지 오래돼요. 그래서 밑에서 받치고 제일 먼저 말구 쪽부터 먼저 자랐기 때문에 하드합니다. 단단해요. 근데 말구는 소프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원구가 하드하기 때문에 조여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뒤바뀌어서 쓰게 되면은 원구, 말구 부분을 암장부로 쓰게 되면 깨지는 거예요. 숫장부가 옆으로 밀어내거나 해서 깨져버리는 겁니다. 턱들이. 그래서 조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여주는 거를 더 강한 걸 쓰는 거예요. 더 강한 거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볼트와 너트 있죠? 볼트보다 너트가 더 강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트가 더 강해야 돼요. 볼트보다. 볼트가 더 강하게 되면 너트가 깨져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트가 더 강해야 됩니다. 볼트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숫장부, 말구를 숫장부로 쓰고 원구를 암장부로 씁니다. 이 정도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거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밑에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뭐 널 안과 널 밖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키워보죠.
이제 수심이 있고, 그쵸, 나무에. 그 가운데 부분은 심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재, 바깥쪽을 총칭해서 변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추재 부분, 그쵸? 그 단단한 추재 부분을 나이테라고 그래요. 열윤이라고도 해요. 한글로는 열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조 열윤 연대법이 있고 하는데 열윤. 해마다 생기는 윤, 바퀴준자죠. 동그라미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널 안과 널 밖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은 수심 쪽을 널 안이라고 그러고요. 바깥쪽을 널 밖이라고 합니다. 수심 바깥쪽을. 이게 숲이라고 하죠. 껍질. 나무의 껍질 숲인데 그쪽을 널 밖이라. 이게 숲이 쪽이에요. 이거는 수심 쪽. 이 널 안과 널 밖을 구분한 게 왜 중요하냐. 지금 나이테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판재를 켜서 만들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건조되면서 수축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여기 부분보다, 그쵸?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2배는 길죠. 그쵸? 2배는 깁니다.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이 정도라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단위 길이당 1cm만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부분은 1cm가 줄었는데 이 부분은 1cm, 1cm 하고 2cm가 줄겠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휘겠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휘겠죠, 여러분. 그쵸? 제대로 폈던 게 이렇게 휜다고요. 휘어 올라가요. 이 특성을 이용해 갖고 여러 가지 부재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휘기 때문에 이 부재를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고요. 이렇게 휘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휘는 거를 잘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그걸 얘기해 놓은 게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기는 2cm 줄어들고 여기는 1cm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지방 있죠. 문 하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고요. 문 상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휘어야 되니까 나이테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문 하방 같은 경우에 문 하방 왜 여기 미닫이나 여닫이라 해갖고 지나다니니까 이게 만약 배부름이 위로 하면은 문이 안 열리잖아요. 걸려갖고 벌어지기 위해서 문 하방, 문 상방 같은 게 이렇게 쓰죠. 그래서 문 하방 같은 경우에 널 밖이 위로 오게, 문 상방 같은 경우에는 널 밖이 밑으로 오게 사용합니다.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물마루에서 마루청판을 쓰죠. 마루청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수피가 이렇게 붙어 있고 수피가 나오면 이렇게 안 되는데 하여간 마루청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마루청판은 사람이 다니면서 발로 밟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마루청판은 건조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유리할까요? 이렇게 되는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는 이렇게 되고 유리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발로 눌러도 변형이 덜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루청판 같은 경우엔 이렇게 사용합니다. 널 밖이 밑으로 오게. 그래서 읽다 보면 수피가 밑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굳이 품들여 갖고 대패질하고 깎아낼 필요 없다. 내지 수피가 붙어 있어야 여러 가지 이제 보호막을 형성해 갖고 병충해도 강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자연적으로 마루청판은
부재가 별로 안 크기 때문에 이 짜투리들을 갖다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 짜투리들을. 큰 대재들을 켠 다음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여기에 수피가 붙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마루청판이에요. 장기틀, 동기틀 있고 동기틀 사이에 끼워지는 마루청판. 이걸 마루청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쫙쫙 드렸습니다. 뭐 방사방향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읽어보세요. 크게 중요치 않아요. 그 심재, 변재 이런 부분 다 설명드렸어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문지방이 문하방이라고 하는데 얘 변형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여기서는 1cm가 줄어들고 여기서는 2cm가 줄으니까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 위에가 1cm가 줄어들고 여기가 2cm가 줄어드니까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야지 미닫이 부분 같은 거 할 때 틈이 벌어져서 더 유리하고요. 그와 동시에 옆에서 볼 때도 중요한데 옆에서 변형은 또 이렇게 일어납니다. 옆에서 변형은. 이래야지만 떠서 편해지는 거죠. 왜? 여기가 심재 부분이라 변형이 그렇게 하시고 예. 옆에서도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변형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도 아니죠. 다시 할게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고 여기서는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며 여기 같은 경우는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고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문상방과 문지방은 여기 같은 경우에 미닫이 문이 지나갈 수 있게 홈이 파진 걸 덧홈대라고 그래요. 나중에 써놓으십시오. 덧홈대. 이제 쌍창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미닫이 문에서 이 홈판 거를 특히 문상방이나 문지방을 가리켜서 덧홈대라고 합니다. 덧홈대. 이해되시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런 이제 의미도 있고, 예,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이 설명도 한번 드릴까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기둥이 있고요. 그렇죠? 상인방, 하인방을 논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미닫이 문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면은 미닫이 문이든 미닫이 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닫이 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닫이 문도 밑으로 휘게 되면 안 닦여요. 그래서 여기서 하중이 작용을 해요. 하중 자체가. 보통 여기가 이제 흙벽, 신벽이라 큰 하중은 아니지만은 하중 자체도 작용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 문상방 같은 경우에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하방이 이렇게 일어나면 미닫이 문은 안 닫히고 안 열리고 여닫이 문도 안 닫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형을 이렇게 일으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생략하고 이렇게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는 방향으로. 그래서 널 안가, 널 밖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번 볼까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란, 널방, 뭐 숲이 이런 거 다 말씀드렸고 먼저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특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에 여러 가지 그 표기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거나
꼭 쓰죠. 뭐 중괄호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어떤 한 문단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연필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대로 하세요. 공부는 이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나이트는 북쪽에 남쪽에 비해 조밀하고 단단하면서 볼을 이용할 때는 북쪽에 오도록 아래로 오도록 해야 된다. 기둥을 살 때는. 이게 뭔 소리냐는 거죠. 아까 기둥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기둥은. 그렇죠? 기둥 잘라서 놓을 때 북쪽은 북쪽으로 놓고 남쪽은 남쪽으로 놔라. 그게 생장 상태랑 일치시켜줘요. 안 그러면 뒤틀림이 일어나고 문제 생긴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보인데 이 보를 이용할 때 어떤 얘기냐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면은 설명을 드리면 필기 잘 하고 계시죠? 예. 보겠습니다. 보가 어떻게 노는 겁니까? 보는 기둥이 있고 보를 놓고요. 그리고 뭐 이제 3년가로 했을 때 이렇게 하죠. 이게 보입니다. 보. 대공이 있고 뭐 동자주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기 도리들이 올라가고. 이 보는 위에서 하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응력이 밑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항상 밑으로 쳐지려고 해요. 그럼 우리 목적은 뭡니까? 반대로 응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줄 때 중요한 거는 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도록 위로. 그러니까 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보라는 것 자체가 위에서 하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쳐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콘크리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로 이런 식으로 해주려고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 단면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똑같아요. 수심을 여기다 놓고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쪽으로 자란 부분, 남쪽으로 자란 부분. 그래서 북쪽으로 자란 부분을 밑으로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심재 부분이 일종의 인장철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장철근 역할을.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보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인장철근을 넣습니다. 왜? 하중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쳐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철근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철근이. 위에는 그냥 콘크리트 방지하는 일종의 균열 방지 철근이지 여긴 철근이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콘크리트가 받고요. 철근은 밑에만 들어가도 됩니다. 보 같은 경우에. 슬래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철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장철근. 그래서 북쪽을 밑으로 놔요. 북쪽에 덜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신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단단한 부분을 밑으로 놓으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놔둬야 옆으로 봤을 때 변형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나이테는 북쪽이 남쪽에 비해서 조밀 단단, 맞죠? 조밀 단단함으로 보를 이용할 땐 북쪽이 아래로 오르도록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